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비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전자 자체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지원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보도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이 내 탓인지 아니면 남 탓인지 한번 보시죠.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10배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도 2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추월했고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의 입지가 삼성전자에서 TSMC를 완전히 넘어간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뚤어진 도금마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자가 삼성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적 부진의 원인이 정부와 국회에 있는 게 맞을까요? 웃긴 것은 같은 신문에서 관련 보도로 한 강일원 기자의 기사를 보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삼성 탓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부나 국회 잘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분야 주요 업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TSMC는 시장 능력에 영향을 덜 받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띠고 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세계 IT 수요가 꽁꽁 얼어붙자 두 업체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TSMC는 고객사의 시스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칩 파운드리 분야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고를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 또 시스템 반도체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칩이 있어서 특정 업종에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 반면 삼성전자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 특성은 파운드리와 달리 선생산 후 주문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삼성전자가 다 떠나야 하는 구조다. 또 메모리 제품군이 D램과 낸드에 항된 것 역시 삼성전자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면서 괜히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겨우 통과시켰지만 단지 8%만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건데 지나간 과거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에 4.3조 원에 부친 반면 TSMC는 거의 3배인 13조 31조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정부와 국회가 지원해도 분기당 9조, 연간 36조 원의 영업이익을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 세금 36조 원은 삼성전자에 밀어줘 TSMC에 밀지 않게 하자는 뜻인데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지금의 3배로 올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요청이라도 있기라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억지 부리듯이 하는 것은 삼성에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정부가 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합니다. 물론 추경호 부총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시작된 것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대표 상품 이름이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더구나 DSR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빚내서 집 사라 시즌1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경환 부총리가 연철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었죠. 그러면 시즌2는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시즌1처럼 실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값이 하락세이고 금리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으니 시장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공급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라고 한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조중동의 보도는 현 정부의 우호적이니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영끌적 숨통 트였다.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도합니다. 문제는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도 조중동의 스탠스와 거의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경제정책에 확연히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데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대출에 있어서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 중반대로 형성되고 있고 특례 보금자리의 금리는 그렇다면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대형 대출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4.75에서 5.05%의 일반형을 주로 이용할 텐데 시중은행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이점이 없다는 거죠. 물론 금리 상단과 비교하며 특례 보금자리론이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리 상단에서 은행 대출을 쓰는 이들이 거의 없고 우대 금리 등을 통해 하단에 가까운 금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쟁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적겠죠. 전문가들은요, 부동산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만 있을 뿐 가격 반등이 있을 거라 정도의 영향은 없을 거라 전망합니다. 5억을 30년 분할상으로 대출받으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270만 원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인데다 고금리 시대라 부동산 값이 절대 오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인텔리TV였습니다.